고르바초프 시절부터 빠르게 그 자본주의에 눈을 뜬 올리가르히가 옐친 정부가 완전한 자본주의를 도입하자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세력을 더더욱더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리가르히는 싼 값으로 은행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00개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은행 세운다고 돈을 벌어요? 당시 옐친 정부는 은행 감독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을 따서 올리가르히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면서 각종 허위 과장 광고로 서민을 부추겨서 은행에 돈을 저축하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아주 심각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1993년 연평균 이자율이 7%였는데 물가 상승률이 그 매월 25%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매월. 은행에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죠, 계속. 손해죠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이자를 받아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니까 예금자에게는 이득이 없었죠. 하지만 올리가르히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허위 과장 광고로 서민을 부추겨서 은행에 돈을 저축하게 만든 거예요. 릴리아 씨, 올리가르히는 은행 자본을 가지고 또 어떻게 돈을 벌었죠? 또 이제 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경제가 열려 있으니까 달러도 러시아에 들어갔죠. 근데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루벨이었던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바로 이번 주에 주말에 1달러가 100루벨이 돼요. 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90루벨을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민의 푼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서민의 푼돈보다 국가의 돈? 맞습니다. 바로 정부 부처가 굴리는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그 민간은행은 국가기관의 돈을 위탁받는 기능을 했는데 올리가르히는 고위 관료한테 뇌물을 주고요. 그 해당 부처의 자산을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은행을 통해 자금줄을 얻은 올리가르히는 또 한 번의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올리가르히는 러시아의 부를 장악하는 새로운 방법을 손에 거머쥐게 되는데요. 바로 국영기업을 독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영기업을요? 예. 당시 옐친 정부는 충격요법의 일환으로 국영기업을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민영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었죠. 근데 이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옐친 정부는 러시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 민영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그 제도란 바로 바우처, 즉 일종의 그 주식 매입 증서를 전 국민에게 뿌리는 것이었어요. 바우처는 이렇게 쿠폰 형태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무료 아니면 싼 값에 배포를 했습니다. 만 무슨 뭔데? 만 루벨. 예, 만 루블. 이건 이 바우처가 1만 루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약 19만 원에 해당한다는 뜻이었고요.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민영화의 정당성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좀 기대에 부풀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예.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당시만 해도 대부분 러시아 국민들은 주식이란 게 뭔지 그치. 전혀 몰랐던 거예요. 주식이 뭐고 배당이 예. 뭐고. 그보다는 당장 이 생활이 쪼들리니까 이 받은 바우처를 현금으로 바꿔서 생필품을 사는데 쓰거나 아예 그냥 보드카 몇 병 받고 팔아버렸던 네.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우처를 막대한 규모로 모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과연 누구였을까요? 올리가르히. 예, 바로 올리가르히였습니다. 이들은 그 서민과 달리 바우처를 얻어야 기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올리가르히는 바우처 쟁탈전에 나서게 되는데 어떤 일이 당시에 벌어졌는지 상황을 취재한 기사가 있습니다. 바우처마다 싸움이 벌어졌고 가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였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경찰, 폭력배 등을 동원하는 온갖 방법을 이용했다. 협력하지 않던 사람들은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치러져야 될 국영기업의 매각 과정이 올리가르히에 의해서 은밀하고 아주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올리가르히가 중소기업의 주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들의 욕심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올리가르히는 금융, 산업, 통신, 미디어 등
국가적 이권을 독식할 수 있는 거대 국영기업까지 탐내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옐친 정부는 중소기업 민영화 이후에 거대 국영기업의 민영화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충격요법을 시행했지만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요. 세입이 계속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공무원 급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금도 지급할 능력이 정부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올리가르히는 정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거대 국영기업을 독식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올리가르히는 옐친 정부가 국고 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자기들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영업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1995년에 이루어진 주식담보대출 경매라는 방식입니다. 주식담보대출 경매 방식은요, 핵심 국영기업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만약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담보로 잡았던 기업의 주식을 경매에 붙여서 낙찰받은 사람이 그 주인이 되는 것이었죠. 이 기업을 사들일 때 세금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와. 나갈 거라? 예,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 공항공사나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을 하루아침에 개인이 와, 헐값에 말도 안 돼. 넘겨받은 셈이었어요. 그게 가능했구나. 근데 일리아 씨 옐친 정부는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은 옐친 정부가 부패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라의 부를 거머쥐고 있던 신흥재벌 올리가르히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던 옐친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1996년에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옐친이 재선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때 옐친의 인기는 어땠을까요? 바닥이겠죠. 지금 민심이 무슨 살기가 힘든데. 대통령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 옐친의 지지율이 단 8%, 야, 한 자리 숫자를 기록했어요. 최악의 대통령이네. 예. 심각하네. 옐친의 이미지가 이 정도로 그 땅에 떨어져가고 있던 이때 민중의 불만을 등에 업고 다시 부활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산당원들이었죠. 러시아 의회 선거에서 이 공산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서 제1당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옐친 정부의 여당은 3위를 기록하면서 국민이 얼마나 큰 원망을 품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공산당에서 이 옐친에 대적할 만한 후보가 있었어요? 예, 당시 그 개인 소유의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 나라의 것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하는 주장을 펼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공산당 당대표 옌나디 주가노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급부상하게 되죠. 주가노프는 실제로 총선거에서 공산당이 제1당을 차지하게 되니까 바로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올라서게 되었죠. 이 주가노프의 지지율은 무려 20%를 넘는 그런 지지율을 올렸고요.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었죠. 야, 그러면 교수님 이 올리가르히는 노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만약 옐친이 무너지면 공산당이 집권을 하게 될 텐데 다 구경을 뺏길 맞아, 거야. 소유 그렇죠. 재산 다 뺏기는 이건 거잖아요. 뭐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무조건 것입니다. 막아야 되네. 예, 옐친과의 운명 공동체가 된 올리가르히는 옐친을 무조건 재선에 성공하게 만들어냈어요. 바로 옐친의 킹메이커 7인방이었습니다. 와, 예, 먼저 7인방의 대표격인 인물은 옐친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베르조프스키였는데요. 그는 자동차 업체와 석유기업, 니켈 회사, 은행, 신문사, 방송사, 항공사를 소유할 정도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다 가지고 있네. 제일 많이 갖고 있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은행으로 신흥재벌이 된 구신스키도 은행을 비롯해서 방송국, 신문사 등을 소유한 미디어 재벌이었죠. 부신스키. 또 포타니는 은행과 함께 니켈 회사를 소유했는데요. 1994년 매출액이 현재 가치로 7조 7천억 원대를 기록한 러시아 최대의 니켈 회사였습니다. 금융과 석유 재벌로 통하는 호돌콥스키가 소유한 세계적인 석유 회사 유코스 역시 1996년 당시 러시아 기업가의 재계 순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이야. 마찬가지로 금융과 석유 재벌이었던 프리드만
그리고 금융재벌 아벤과 스몰렌스키가 여기에 가담합니다. 이 자산을 다 합치면 러시아 부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7인방은 오로지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사에서는 날마다 옐친을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방송되었고요. 또한 상대 후보 주가노프를 비방하는 광고도 만들어서 내보내면서 네거티브 전략을 펼쳤습니다. 자, 당시 광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가운데 적힌 글을 일리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думай и выбирай. 생각하고 선택하라라는 뜻이에요. 위쪽에는 옛날 공산주의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상품도 없고 배급받던 시절이다. 아, 근데 지금은 좋은 상품들이 넘쳐나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주의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면 잘 생각해서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포스터였습니다. 자, 이렇게 옐친의 선거 캠프에서 대형 방송사를 거느린 올리가르키가 있었기 때문에 옐친에게 유리한 일방적 편파 방송이 시작되었죠. 신흥재벌 올리가르키 7인방의 다음 전략이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액을 써서 서방의 유명 선거 전문가들을 섭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를 모두 3번이나 당선시킨 영국의 홍보팀하고요. 미국의 이미지 컨설턴트들도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옐친을 도와준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아. 그렇게 되면 예전에 냉전 체제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니까 이것에 반대했던 것이죠. 그럼 최고의 선거 전문가들이 옐친에게 어떤 주문을 했는지, 이 전략은요, 기존의 옐친에게서 느껴졌던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다 없애버리고 소탈하고 털털한 친서민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함이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옐친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은 신흥재벌 올리가르키의 노력에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예. 먼저 1996년 6월 16일 이날 치러졌던 제1차 선거 결과가 어땠을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잠깐만. 이겼어. 와, 역전시켰네. 대박이다. 자, 1차 투표에서는 옐친이 1위를 차지하게 됐고 그 격차가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선거제도는 과반수에 이르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 상위 2명으로 2차 투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이긴 건 인정을 안 해요? 아주 50% 이상이 과반을 돼야 넘었으니까. 되는데 어.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에 또 한 번 선거를 하게 되죠. 진짜 총공세를 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올리가르키 7인방은 막판 투표를 올리기 위한 전략에 돌입을 했는데요. 가장 힘을 쏟은 것이 1차 투표에서 14.52%의 표를 득표한 3위 후보 알렉산드르 레베드를 러시아 연방 안전회의 서기장으로 임명해서 권력을 쥐어주면서요. 옐친이 3위 후보의 표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된 야, 것이죠. 주식하듯이 태권도 해버리네. 예. 그럼 2차 투표 결과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표를 볼까요? 우와, 자, 과반됐네. 결선 투표에서 옐친은 53.82%의 과반수 득표를 기록하면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저 뒤에는 올리가르키가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결국 막대한 자본력을 쏟아부은 올리가르키의 승리였고요. 옐친의 최측근 베르조프스키는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포타니는 경제부총리를 맡으면서 이제는 단순한 재벌이 아니라 공직의 감투까지 쓰게 되었어요. 와, 이제 더 자신만만하겠네. 심지어 연료에너지부 장관직, 보건부 차관직 등의 민생과 관련된 공직까지 올리가르키가 싹쓸이 하다시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옐친의 재선을 성공시킨 올리가르키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신흥 재벌 세력으로 거듭났죠.
자, 그렇다면 올리가르히의 정책의 그 악행은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되었을까요? 경제 정책 실패, 건강 악화로 사임을 발표하면서 Сегодня,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уходящего века, я ухожу в отставку. 이 올리가르히의 앞날이 불투명해집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때 베르조프스키가 또다시 재벌 편에 서줄 만한 사람을 찾게 된 거예요. 이때 그가 옐친의 후임으로 대통령감으로 추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아니에요? 고르바초프는 아니고요. 과연 누굴까?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푸틴이잖아.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요? 예. 자, 베르조프스키가 이 줄을 선 인물은 바로 오늘날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었습니다. 당시 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부시장직을 지냈던 인물로요. 사실 정치권에서는 큰 영향력이 없던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올리가르히는 푸틴이라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 잘못 걸렸네. 예. 완전 잘못 걸렸어. 이후 베르조프스키의 지원으로 푸틴은 총리 자리에 오르고 결국 2000년에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대박이다. 옐친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된 푸틴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 올리가르히를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와. 푸틴은 러시아의 그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고 사회를 안정화하려면 이 올리가르히가 초래한 부정부패 그리고 약탈자본주의 등 경제 위기의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도움은 다 받고. 네. 푸틴은 이 정치 권력을 넘보지 않으면 돈을 버는 것은 방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올리가르히부터 이제 손을 봐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죠? 손을 봐준다는 서구 쪽이에요? 말 미디어 무서운데. 쪽이에요? 어디예요? 바로 본인의 대통령 당선을 뒷받침했던 베르조프스키가 바로 그 대상인데요. 그를 탈세 등의 혐의로 압박하고 구속까지 하게 됩니다. 킹메이커였는데. 예, 결국 베르조프스키는 갖고 있던 석유 회사도 나라에 넘겨야 했고요. 2001년에 총 13억 달러, 현재 가치로 3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포기한 채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올리가르히가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푸틴 정권을 몰아내자고 촉구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스스로를 단순한 그 재벌이 아니라 러시아의 자유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투사를 자처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 2013년에 결국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 그리고 구신스키는 푸틴이 대통령 당시 2달 만인 2000년 5월에 구신스키의 회사를 압수수색했고 횡령 혐의로 그를 구속했습니다. 결국 압박에 못 이긴 구신스키는 회사의 경영권을 나라에 넘기고 스페인으로 망명을 했죠. 호드르콥스키는 2003년에 사기 및 횡령,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세금 체납에 감당할 수 없는 추징금을 부과해서 회사는 결국 파산을 맞이했고 국유화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시효를 맞이했네요. 뿐만 아니라 이때 호드르콥스키는 푸틴과 같은 범죄자들과 타협하느니 차라리 감옥에서 썩겠다 이러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8년이나 옥살이를 했습니다. 아이고야. 석방된 이후에는 러시아를 떠나서 현재 영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활약 중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먼저 니켈 재벌 포타니는 아예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기부 서약까지 하고 러시아식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만과 아베는 푸틴의 최측근이 되었는데요. 스몰렌스키는 1998년 금융위기 때 회생을 하지 못해서 부자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 뭐야. 이렇게 옐친 시절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7인방은 서로 다른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